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끝났고 수진이 좋아할 만한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결혼 9년 차, 여전히 서로를 챙기는 게 부끄럽지 않은 사이였다. 열쇠를 꽂고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향수와 땀, 그리고 뭔가 끈적한 공기. 복도를 지나 침실 문을 밀자 세상이 멈췄다. 내 아내 강수진이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최현우와 함께 침대에 있었다. 이불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들의 몸은 아직 뜨거웠다. 나는 케이크 상자를 떨어뜨렸다. 딸기 조각이 카페트 위로 흩어졌다. 현우가 먼저 나를 봤다.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준호야, 일찍 왔네. 수진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떨리는 어깨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너 언제부터? 목소리가 갈라졌다. 현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바지를 입으며 대답했다. 2년쯤. 정확히는 내가 중국 출장 간 그 주부터. 2년 지내가 매일 야근하며 가족을 부양한다고 믿었던 2년 동안 그들은 내 침대에서 내 인생을 나눠 먹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먹을 쥐었다 풀기를 반복했다. 폭발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건 우리 딸 지안이의 얼굴이었다. 5살, 아직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 소리를 지르면 지안이가 깨어날 터였다. 현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준호야, 우리 어른답게 해결하자. 내가 소란 피우면 다들 힘들어질 거야. 그 말 속에 담긴 위협이 선명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계산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날 밤 집을 나왔다. 케이크는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 후로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는 현우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 기업이었다. 내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갑작스레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견됐다. 증거는 명확했다. 내 서명, 내 컴퓨터에서 출력된 문서들. 나는 해고됐다. 변명할 틈도 없이. 수지는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 불륜 증거는 없었다. 오히려 내가 가정폭력 전력이 있다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다. 현우가 연결해준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였다. 재판부는 수진에게 양육권을 주었다. 나는 면접교섭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돈은 바닥났다. 강남 아파트는 수진과 현우가 살았다. 나는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밤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머리를 울렸다. 그럼에도 나는 소리 내지 않았다. 왜냐고.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지하 생활 1년 차, 나는 택배 상하차 일을 했다. 새벽 4시 기상, 밤 10시 퇴근. 손에는 굳은 살이 배겼고 허리는 늘 뻐근했다. 그래도 참았다. 매달 지안이에게 보낼 용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수지는 그 돈마저도 아이에게 필요 없다며 반송했다. 현우와 수진의 소식은 SNS로 쉽게 들어왔다. 그들은 결혼했다. 하객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다. 사진 속 수진은 내가 선물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현우는 내 자리에 서 있었다. 지안이는 꽃바구니를 들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수진의 손목에 내 결혼 반지가 아직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아직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라는 어리석은 생각. 밤마다 나는 그들의 삶을 관찰했다. 현우는 아버지 후광으로 상무가 됐다.
수지는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다. 고객은 대부분 현우의 인맥이었다. 그들은 강남 타워 팰리스로 이사했다. 지안이는 명문 유치원에 다녔다. 나는 그 모든 걸 기록했다. 그들의 SNS, 회사 공지사항, 부동산 등기부, 심지어 지안이 유치원 행사 사진까지. 처음엔 그냥 습관이었다. 잃어버린 삶을 붙잡고 싶은 마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목적이 바뀌었다. 임랑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고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법은 그들을 보호했다. 사회는 그들의 성공을 축하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나는 미친 전남편, 폭력남으로 낙인 찍힐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수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기였다. 나는 자격증을 땄다. 회계사, 세무사 2급. 반지하에서 중고 노트북 하나로 공부했다. 잠은 하루 4시간. 눈은 충혈됐고 머리카락은 빠졌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수는 지식과 인내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났다. 나는 작은 회계법인에 취직했다. 월급은 현우의 용돈만도 못했지만 중요한 건 네트워크였다. 그곳에서 나는 현우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들의 내부자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틈을 발견했다. 현우 회사는 최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아버지가 물러나면서 현우가 실질적 경영권을 쥐었다. 그 사업의 핵심은 중국 자본이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투자사와의 합작. 나는 그 투자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현우가 비자금으로 지분을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증거는 우연히 얻었다. 내가 담당한 세무조사건에서 연결된 자료였다. 그러나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현우만 다치고 수진과 지안이는 멀쩡할 터였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나는 가명을 써서 수진의 인테리어 회사의 의뢰인을 가장했다. 고급 빌라 리모델링. 수진은 직접 상담하러 왔다. 4년 만에 재회였다. 오랜만이네요. 한준호 씨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미소도 완벽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강수진 대표님, 명함이 멋지네요. 그녀는 내 반지하 사무실을 보며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연민인지 혐오인지 모를 표정.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계약은 성사됐다. 나는 일부러 까다로운 요구를 했다. 자재 변경, 공사 연기, 추가 비용. 수지는 처음엔 친절했지만 점점 짜증을 냈다. 현우에게 하소연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현우의 비자금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조작된 것처럼 만들었다. 실제로는 내 돈이었지만 출처는 수진 회사로 위장했다. 세무당국이 조사하면 수진이 먼저 걸려들 구조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진과 자주 만났다.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점점 방심했다. 어느 날 술 한 잔 기울이며 말했다. 준호 씨,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현우가 아니었다면 나도 지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알아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그녀는 내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다. 그리고 지안이를 만났다. 수진이 공사 현장 근처 유치원에 데리러 오는 날을 노렸다. 9살이 된 딸은 나를 기억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안았다. 지안이는 울었다. 수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황급히 데려갔다. 그날 밤, 수지는 현우와 크게 싸웠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씨앗이 뿌려졌다.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수진의 회사부터였다. 현우는 급히 변호사를 붙였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흘린 자료는 완벽했다. 수진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현우를 원망했다. 당신이 준 돈이었잖아. 현우는 발뺌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수진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수진이 나와 다시 연결된 게 아닌지 의심했다. 수진은 현우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 틈에 쐐기를 박았다. 현우의 중국 파트너에게 익명 제보를 했다. 현우가 비자금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 중국 측은 즉시 계약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이미 아들의 무능을 한계로 느꼈다. 내가 알아서 하라는 냉담한 답변이 돌아왔다. 회사는 흔들렸다. 주가는 폭락했다. 현우는 밤낮 없이 사무실에 박혔다. 수지는 집을 나와 지안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나는 그 모든 걸 멀리서 지켜봤다. 처음으로 만족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지안이가 나를 찾아왔다. 수진 몰래. 아빠, 엄마가 요즘 무서워요. 아빠도요. 나는 딸을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수는 진행 중이었지만 지안이는 그 한가운데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여기서 멈추면 어떨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내가 뿌린 독은 이미 그들의 혈관을 타고 돌고 있었다. 현우가 나를 찾아왔다. 5년 만에 재회였다. 그는 초쥐쥐했다. 눈은 충혈됐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준호야, 내가 한 거지? 나는 커피를 권했다. 무슨 소리야? 그는 테이블을 쾅 쳤다. 다 내가 한 거야. 증거 없애줄 테니까 제발 그만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현우야, 내가 뭘 했다고? 그는 울었다. 한때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남자가 내 앞에서 무너졌다. 그 순간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게 두려웠다. 모든 게 무너졌다. 현우는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중국 파트너가 소송을 걸었고 회사 자금이 동결됐다. 노 회장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수지는 이혼 소송을 다시 걸었다. 이번엔 그녀가 원고였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하지만 가질 재산이 없었다. 그녀는 지안이를 데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한때 살던 그 반지하와 비슷한 곳이었다. 나는 지안이를 정식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양육권 재심리를 결정했다. 수지는 더 이상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다. 현우는 구치소에서 나를 면회왔다. 준호야, 끝내자.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봤다. 이미 끝났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지안이 잘 부탁한다.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승리는 없었다. 현우는 파괴됐고 수지는 무너졌으며 지안이는 상처받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안이가 잠든 방을 바라봤다.
딸은 아직 악몽을 꾼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꿈을. 나는 거울을 봤다. 40대 중반, 눈가는 깊이 패였고 미소 짓는 법을 잊었다. 내가 되찾은 건 가족도, 명예도, 돈도 아니었다. 그냥 파괴한 능력뿐.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렸지만 나도 함께 무너뜨렸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 지안이가 물었다. 아빠, 왜 엄마는 울고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의 손을 잡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번쩍였다.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현우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지는 모든 걸 잃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지안이는 나와 살게 됐다. 나는 다시 회사에 다닌다. 승진도 했다. 돈도 어느 정도 모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 복수는 끝났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그날의 케이크 냄새를 잊지 못할까? 왜 지안이가 잠들 때마다 내가 괴물이 된 건 아닌지 스스로 묻고 있을까?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배신이었을까?